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창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좀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사우디 정유 시설에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해 가지고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정유 시설이 불타오르는 걸 많이 보셨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테러 수준이라기보다는 저는 거의 이거는 뭐 준전쟁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로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거죠. 드론 20여 대와 크루즈 미사일 10여 대가 정유 시설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드론 20여 기와 미사일 10여 기 정도가 공격이 되었고요. 이게 사실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드론으로 공격한 사례나 소형 드론이 실전에 쓰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요. 이 사우디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민병들은요, 소형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근거리 테러나 기습 공격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그렇게 중동의 민병들이나 이 테러 분자들은요, 저런 소형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테러 공격이나 초기 기습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저런 뉴스들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런 공격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왜 세계적인 이슈가 됐느냐? 드론 20여 대가 가서 먼저 전파를 교란하고 레이더 탐지 능력, 근거리 대공방어 능력을 교란시키면서 이 폭격을 했고, 그거보다는 그렇게 교란을 하는 중에 주 표적을 때리기 위해서 크루즈 미사일이 가가지고 주 표적을 공격했다는 것, 즉 제대로 된 공중 양동 작전이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무인기 위협이 우리한테도 낯선 건 아니었죠? 지난 2014년 제가 현역 때 무인기가 이 한반도 남한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다 정찰을 끝나고 올라가다가 지가 추락을 해 가지고 등산객이 발견한 적이 있었죠. 이게 웃긴 게 저렇게 조악하고 작은 비행기가 어떻게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느냐라는 게 분위기였었는데, 저기 카메라도 일반 DSLR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요. GPS도 조잡한 게 달려 있었는데 저런 것들로 군사적 용도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이 UAV, 즉 Unmanned Aerial Vehicle과 이 드론 요런 것들을 좀 이 혼동할 수가 있는데, 드론이라는 거는요 좀 작은 걸 말하는 건 맞아요. 우리 국내 항공법상으로도 150km 이하로 보고 있는데, 보통 무인기는 날개가 크고 프레데터나 글로벌 호크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요 쿼드코프터 같이 4개가 달려 있어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를 얘기하는데, 통상 미 공군도 드론이라고 하면 그런 대형 무인기를 다 포함을 해서 드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무인기와 드론의 구분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 조만한 장난감도 그냥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론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타지 않는 모든 나르는 물체를 드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기는 장난감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도 그만큼 다양한 거죠. 큰 무인기는 더 멀리 비행하고 더 큰 폭탄을 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 좀 작은 거는 뭐 장난감 많은 건 수류탄이나 40mm 유탄 같은 거를 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 큰 무인기 같은 경우는요, 폭탄을 달고 이게 거의 뭐 폭격기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크루즈 미사일이나 이 폭탄 수준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후티 반군의 경우도요, 걔네들이 사용했던 것도 그 큰 공격용 무인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폭탄을 몇 개 싣고 날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얘네들이 십수대가 날아가게 됨으로써 근거리 대공 방어망을 교란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요, 방공 부대는요, 레이더로 이렇게 탐지를 하고 있다가 표적들이 나타나면 그 표적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ICC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10여 대가 동시에 날아오게 되면 그중에 어떤 게 더 표적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게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순간순간에 속도를 바꾼다든지 경로를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ICC가 프로세싱을 하는데 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파적 재밍이나 전자적 재밍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개념인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일종의 프로세스 제밍도 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 제밍도 왜 중요하냐면 ICC가 재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게 돼도 어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게 해서 ICC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느리게 하는 동안에 얘네들은 주 공격 수단이 드론이 아니라 드론으로는 1차 교란을 하고 2차 들어오는 이 크루즈 미사일이 제대로 된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제대로 된 표적들을 타격을 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양동작전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군사적 개념에서는요. 군사 목표를 공격하기에는 정확한 항법 장치라든지 긴 항속거리를 가져야 된다든지 안전한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요구를 했었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ROC라고 합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라고 하는데요. 군에서 그런 ROC를 요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고품질의 제품들만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드론이라는 거는요. 일반 상용 장비로 나오잖아요.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게 뭐 주먹만한 거부터 드론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이 반군이라든지 민병대 같은 애들은요. 그냥 구매해서 쓰기가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군인들은 기존의 군사 무기를 매우 정밀하고 그다음에 타격력이 좋으면서 신뢰도가 높은 걸로만 판단을 했는데 이제 드론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드론의 크기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더 비싸고 고성능의 무인기는 더 큰 폭발물을 싣고 더 먼 거리로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항 미사일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순항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기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 장점이죠.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만일에 침투를 하면 우리 특수요원들이 침투를 해서 드론을 날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특수요원들이 배낭에 드론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값이 싸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 작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전에 침투 지역에 먼저 드론을 가져다 놓고 우리 특수요원들이 은밀히 침투를 해서 간 다음에 거기서 해제를 해가지고 그 드론을 띄우면 한 명에서 5개에서 10개를 통제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10여 명이 통제를 하면 50개에서 150여 개의 드론이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요, 구태여 첨단 기술도 필요가 없고요. 상용 드론에서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능력에다가 플러스 수류탄이나 40mm 탄 혹은 박격포탄 정도를 달아서 날린다고 한다면은 한 번에 여러 대가 운용이 됐을 때 그 얻어내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번에 사우디에 공격을 했던 드론은요, 20여 대 정도, 정확하게 18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이 10발, 정확하게는 8발이나 7발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성공을 했냐 하면, 일단 20여 대의 드론이 날아가면서 근거리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를 교란을 시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날아가고 어디로 날아갈지, 그리고 얘네들이 각속도가 빠릅니다. 이 비행기나 미사일은요, 유체 역학의 특성이 있고요. 비행 역학 때문에 한 번에 급하게 꺾지를 못해요. 비행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회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그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드론들은 이게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안 탔으니까 헷가닥 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판단, 위협순위 판단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근거리 방공망을 이 프로세스 제밍을 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 표적을 타격하는 크루즈 미사일도 동시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루즈 미사일이 가서 표적을 때리게 된 거죠. 공중에서의 입체적 양동 작전이 정확하게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작전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결국은 적의 방공 제어 시스템을 무력화 혹은 무력화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프로세스 제밍을 두게 함으로써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미사일로 정확하게 표적을 때려낸다는 건요, 매우 효과적인 거겠죠. 이게 단순히 상상으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 이론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구소련에서는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전투기, 그 소련의 폭격기들이 동시에 떠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쏴버립니다. 여기서 동시에 쏜다는 건요, 쏠 때 동시에 쏜다는 게 아니라 표적에 동시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에 가까이 있는 애는 좀 늦게 쏴야겠죠. 멀리 있는 애는 미사일을 쏘고, 그럼 가까이 있는 애는 좀 더 기다렸다가 그게 도달할 시간에 맞춰서 자기도 쏴서 동시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함대의 방공망이 미사일들을 막아야 되는데, 미사일이 동시에 너무 많이 오면 이 프로세스 처리하는데 한계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미사일이 방공망을 가동해서 다가오는 미사일을 격추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살아남은 몇 개의 미사일들이 와서 이 항공모함을 격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요게 똑같은 개념으로 요 드론에도 적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드론에 먼저 무인기를 띄워 가지고 드론들이 떠 가지고 근거리 방공망을 프로세스상 재밍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동시에 도달해서 그 표적에 가니까 어떤 게 드론이고 어떤 게 크루즈 미사일인지 레이더가 구별을 해내기 어렵겠죠. 이 수십 개에서 한 번에 수백여 개의 드론들이 만일에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레이더 입장에서도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또 얘네들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각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적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위협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교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효율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요, 앞으로 이런 소형 전술 드론은 매우 보편화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값이 싸거든요. 값이 싸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GPS만 달아놓으면 얘가 알아서 날아가고 경로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니까, 문제는 레이더가 얘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에서도 이게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시리아 민병들이나 이 시리아에서 그 러시아 기지를 공격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가난한 민병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군에서는 정규군에서도 요걸 그 스와밍이라고 합니다. 소형 드론의 군집 운용을 정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F-18 그 호넷, 이 슈퍼 호넷 이 전투기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가서 이 드론으로 공중에서 이 드론을 릴리즈를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동시에 이 작전을 하는 형태를 하기도 합니다. 요런 것들은요,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있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보면은 1200대가 넘는 드론들이 멋진 문양을 그리면서 자유롭게 공중 공간에서 이동하는 걸 보셨죠. 이거는요, 소형 드론들이 자율 편대 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군대 기술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자율 편대 비행을 군사용으로 쓰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0월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풍등이 날아가 가지고요, 정유시설에 떨어져 가지고 화재가 나서 엄청난 그 국가적 손해가 났던 사실도 있었죠. 작년 10월 고양시에서 축제용 풍등을 날린 게 바람을 잘못 타고 날아가 가지고 결국은 저유소 대형 화재로 번진 사건입니다. 이게요, 풍등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폭탄을 달아서 드론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풍등에 있는 촛불 하나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만일에 폭탄을 단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국가적으로는요, 중요하지만 안전에는 취약한 채로 노출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소형 드론으로 테러 공격을 한다면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번에 사우디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도 바로 그런 거예요. 드론 테러 공격이 그냥 뭐 아주 대성공한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집단들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든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격 안 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2014년도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정찰하고 갔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도 날라왔었고요. 이 2017년인가요? 에어쇼 할 때, F-22 비행할 때 무인기가 무단으로 이 비행장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F-22 비행이 순간 취소되고 안전 착륙을 급히 착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 테러 분자가 비행기에 인테이크에다가 그냥 드론을 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F-22 수천억짜리 전투기가 그냥
큰일 날 뻔했던 거였죠.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 드론의 위협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요, 며칠 전에 소형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방사청이 제공한 상상도입니다. 이거는 아마 사우디 드론 공격 사건으로 인해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그 시류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소형 드론은 막는 게 쉽진 않은데, 만일에 탐지를 했다고 하면 기관총이라든지 대공포 같은 걸로 쏘면은 격추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격추 자체로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격추를 하고 난 다음에 도심 지역이나 이런 후방 지역에서는 기관총 같은 거 쏘거나 대공포 쏘면 이제 그 탄들이 도비되어서 떨어지게 되거나 유탄으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일반인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가겠죠. 민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요, 전파 방해를 한다든지 그물망을 쏜다든지 레이저 같은 거를 쏴야만 되는 거죠. 아니면은요, 이렇게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훈련시켜서 낚아채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요렇게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훈련시켜서 드론을 낚아채서 잡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오죽 급했으면 저렇게 독수리까지 써서 이게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저 소형 드론이 테러로 이용이 될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작금에 등장하는 굉장히 그 심각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론의 위협은요,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왜냐하면 상용 드론을 쓰니까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효과를 낸다는 게, 그리고 저 저렴한 비용을 들이지만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어 시스템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항이라든지 이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무차별적 테러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 피해가 정말로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사우디 정유 시설이 적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면서 드론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체감된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드론이 더 이상 레저용 혹은 장난감이 아니라 테러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될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얘네들은 입체적 양동 작전이 성공한 것이 대단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드론으로 이 근접 대공 방어에 레이더를 교란하고, 실질적으로 전파 재밍이 없더라도 프로세스 상의 재밍을 함으로써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후속으로 미사일들이 자기네들이 표적으로 삼은 주요 타겟들에 대해서 그대로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은요, 앞으로 드론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는 굉장히 고위험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